오늘 나간 방송에서 살짝 다루긴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국정원 특활비 국정원장들한테 MB가 직접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참 큰 보도인데 예. 이재용이 석방되는 바람에 그렇지. 완전 묻혔죠. 네, 우리가 너무 다들 흥분한 바람에 이게 묻혔는데요. 큰일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잖아요. 예. 그럼 이 주범으로 적시했다는 건 김백준이 주범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둘이 공범 관계인데 주범이 MB고 김백준은 뭐 종범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묻힌 게 있어요. MB 쪽에서 반박문을 냈는데 그것 역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백준은 이제 방조죄라고 굉장히 미미한 죄를 준 네, 건데 네. 예전에 그 김태효 같은 사람들 영장 기각됐잖아요. 구속영장.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보고 느끼는 게 정말 구속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렇죠. 음. 예. 좀 빨리 일이 진행됐을 텐데 불구속되는 바람에 댓글과 관련하여 지금 지지부진해진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형국이나 상황을 보면 뭐 일부 어쩌다 보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긴 한데 이명박을 포위할 수 있는 울타리는 사실상 촘촘하게 완성돼서 더 이상 못 빠져나가는 정도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김백준이 저렇게 그 말을 할 정도면 이제 뭐 숨을 구멍도 없는 그런. 혹시 이명박 씨를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직접 본 적 있죠. 아, 오래 사시겠네요. 저요?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의 신화 속담에 악마를 직접 뵈면 장수한다 이런 말이 깜짝이야. 어우, 정말. 뭔 말인가. 이명박 했어요. 씨가 우리나라의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장수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MB 관련한 좀 의미 있는 기사들이 최근에 몇 개 나왔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평창 올림픽이랑 뭐 이재용 건이랑 일이 많아서 묻혔는데 KBS도 특종을 했어요. 그랬어요? 네, KBS는 아예 댓글 작업을 청와대가 직접 했.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을까? 청와대 진두지휘설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KBS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군 내부 문건을 다수 입수했고 오늘부터 차례차례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순한 배우설을 넘어서 청와대 내부에 인터넷 여론조작팀이 직접 운영됐다는 핵심 관련자 발언이 담긴 문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 이처 옥과장은 청와대에서 김철균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에게 기무사의 사이버 활동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김 비서관의 발언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대외비입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가 정부 지지글과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글에 대해 수시로 사이버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이버상 활동 내용이 뭔지도 암시합니다. 정부 비난글에 댓글을 다는 것은 오히려 좌파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정부 지지글을 많은 사이트에 퍼나르고 조회수를 늘리는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2010년에 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은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구두로만 보고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보안을 지시합니다. 배우설이나 직접 지시설 등 이른바 댓글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는 것. KBS가 확보한 문건으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 온라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처음 확인된 셈입니다. 취재팀은 김 전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직장과 자택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KBS가 특종을 하니까 이상하게 주목들을 안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사장이 바뀌니 할 일을 하는군요. 네, KBS의 탐사 보도팀이 굉장히 유능한 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팀들의 이제 풀리면 KBS가 움직이면 진짜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정현주 사장 시절에. 그래서 어제 그 단독 보도가 청와대가 직접 댓글 작업을 했다는 요지의 그 단독 보도가 KBS 탐사 보도팀이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저희 당 입장에선 굉장히 불행한 그 보도인데요. 이건 한겨레 쪽에서 나온 탐사 보도인데 댓글 작업에 경찰청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저희는 경찰청에 지금 가짜 뉴스와 댓글 조작을 고발해 놓은 입장에서
가슴이 철렁하던데요. 그거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순진한 생각인 게 그러면 뭐 국정원도 하고 군대도 하고 다 했는데 경찰청만 놔뒀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KBS나 한겨레 특종들은 사실은 그렇게 의심돼 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죽하면은 왜 낙검수에서도 그랬어요. 청와대 지하에 댓글 부대가 있다. 직접 이명박 내려와서 댓글 뭐 달라고 지시까지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으니까 네네. 떠돌던 소문들이 사실 확인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도 댓글 작업을 한 범죄 조직인데 그게 이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조직이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지금 엄청 큰 건들을 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고발해놨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경찰을 전면 불신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것을 지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관점들 속에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대통령은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그런 조직에서 뭔가를 엄청나게 나쁜 범죄성을 실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죄를 줘야 되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벌 주는 거? 음. 죄와 벌. 그렇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예. 근데 이게 걱정은 이런 거죠. 우리가 댓글 관련하여, 댓글 조작 관련하여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댓글 조작 방식을 과거에 국정원 댓글에 관여했던 혹시나 누군가가 경찰청 내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수사하는. 그렇지. 그런 형국, 영화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댓글을 다는 요 패턴은 국정원 댓글 부대의 댓글 조작 패턴하고 유사합니다. 예. 거의 일치하는 패턴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원 댓글 때도 그때 댓글 부대 때도 매크로 기계 조작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그룹이 갑자기 매크로를 하고 갑자기 댓글 조작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매크로까지 하고 댓글 조작을 패턴으로 할 정도면 손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 중에도 오랫동안 댓글을 감시한 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댓글이 달리고 조작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가 조직적 개입에 의심이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적이라고 얘기할 때 혹자는 뭐 특정 정당에서 지역이 별로 150명씩 뭐 디지털 뭐 댓글단을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분들을 모아서 매크로 조작까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혹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댓글 부대의 잔류 부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이득을 보는 자들 가장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관련한 어떤 조직 그리고 정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이명박의 어떤 그런 조직 그리고 저는 이런 거 하나 더 의심해 보거든요. 국정원들 중에서 국정원 현재 직원이 아닌 뭐 양호의 양지회 같은 그런 조직들이 돌렸던 조직. 그러면 이건 수사 의뢰를 제대로 해가지고요. 이거 경찰이나 검찰이 의지만 했으면 금방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가 걱정하는 지점이죠. 네, 거기가 네. 뭘 걱정하냐면 저희는 우리가 고소고발할 때까지만 해도 KBS 보도도 아직 안 나왔고 한겨레 보도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에 관여했다는 보도를 안 접했을 때에 고발을 서울경찰청에 했는데 만약에 그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이게 큰일이죠. 왜냐하면 진짜 큰일이죠. 그러네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좀 더 어려지는 상황일 수도 있어. 이걸 어디다가 수사를 더 의뢰를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좀 더 취재했더니 상층부 일부였다든지 뭐 이렇게. 의원님 차원, 디지털 소통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으로 좀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고위원회에서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수사를 촉구하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짜뉴스 댓글 조작 법률 대책단, 단장과 제가 같이 최고위에 일단 참석해서 관련 보고를 할 겁니다. 사태가 심각하다. 네. 자,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정치 세력이 국민 여론을 억지로 조작해내는 사건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언론사들이 합세해서 여론조사까지 조작하고 그러면서 마치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여론조사와 댓글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바꾸려고 했던 네. 이것은 엄청난 범죄거든요. 실제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여론조사라든지 댓글 이런 거를 조작하게 되면 민심이 완전히 왜곡돼서 이게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최고의 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주장해왔던 부분이고.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사람은 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가 하면 나도 쫓아가고 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좀 민감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기사에 그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 올라오면 그게 여론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모든 국민이나 모든 시민들이 전부 시시비비를 다 재시고 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뭐 와글와글 뭐 댓글이 많이 달린 와글와글 기사를 들어가 보고 그런 거잖아요. 구석구석 살필 시간이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과거에 생각이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언론이었는데 지금 언론은 뭐 전문성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과연 민주주의의 제4부라는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언론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SNS 문화가 활성화된 건데 그 SNS 문화조차 왜곡되고 오염된다면 그 언론이 하는 공론장 역할을 언론이 못하니까 SNS에서 공론장을 형성해 온 거잖아요. 지난 9년 동안. 거기에 팟캐스트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SNS 공론장마저 오염되고 왜곡된다면 이제 또 다른 청정 공론장은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 기득권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갖고 조작하려고 덤비는 이런 부분은 일종의 저항 같은 건데요. 반발, 저항 이런 건데 국민들 뜻이 좀 모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걸로 여론 조작이 안 된다는 거를 네. 그래도 세력도 알아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잠깐 빠지고 이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반등했죠. 근데 언론이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니까 마치 50%로 떨어진 것처럼 59% 뭐 57%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지율이 다시 60% 넘어가서 63% 5%까지 간 건 별로 강조해서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 추세구나. 이게 머리에 박히게 이것도 조작하는 거죠. 근데 최근의 흐름 속에서 보면 오늘 김민웅 교수님 글 혹시 보셨어요? 김민웅 교수님 글은 정말 널리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이주영 실장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만큼 글이 좋아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우려 섞인 마음을 잘 전달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남북 간에 화해 모드를 조성해서 어떻게든 평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 6차 방정식, 한반도를 둘러싼 6차 방정식에서 다들 바라는 바가 다른 거잖아요. 연관된 국가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중에 하나인 부통령을 보내잖아요. 펜스 부통령을 보내면 이게 이제 북한과 미국은 지금 강대강 대치잖아요. 그런데 또 강대강이지만 또 막 그렇지 않은 움직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강대강 속에서 대화로 무엇인가를 풀 것 같은 분위기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흘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핵 위기가 하루아침 일도 아니고 20여 년이 지난 오래 묵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풀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원칙을 흔들라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대원칙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면서 북핵 문제를 푸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일보다는 그냥 평화를 계속 지키다 보면 교류하게 되고 저는 거기까지가 지금 시기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신락 같은 희망, 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피워가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색깔론을 덧치워서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갖는 어떤 마음의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둠과 결합시켜서 흔들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대해서 채널A가 했던 왜곡 보도는요. 그렇죠. 그런 종편은 사실 취소 당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방통위도 너무 방심위가 구성됐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심위가 겨우 지난주에 구성됐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방심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우리도 방심위에 고발 많이 해서 이 방심위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모든 국가기관은 그냥 놔두면 관료의 논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종편이나 뭐 방송을 보고 저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정성 훼손으로 그거 방심위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상 받으면 그게 법정 제재예요. 그래서 벌점이 가해지고 그 벌점이 가해지면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담당 PD가 방심위에 불려가요. 굉장히 귀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TV조선의 경우 조건부 허가를 했잖아요. 근데 조건부 허가했다고 비난을 많이 하셨는데 그 조건부가 엄청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항목으로 4번 법정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면 시정명령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또 4번을 받으면 또 시정명령.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 3번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심위에 심의 요청하는 거 편파 왜곡 보도를 보고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화를 내고 그다음에 방심위 딱 들어가서 전자민원 클릭 홈피 들어가서 그다음에 민원 신고 클릭. 그래서 클릭 3번으로 끝날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고발하고 원래 방구가 잦아야 DONG가 나오잖아요. 다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폭주를 하셔가지고 어색해. 혼자 그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그 분노를 이해합니다. 예.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둔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내가 지금 성과평가에 진급에 야근에 술 안 먹게 생겼어? 나가! 그래서 비아바이오텍이 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노피스 릴렉스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간에 피로물질이 생기는 이유와 그런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간 재생활동 시간이 숙면 시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숙취 해소와 숙면 그리고 릴렉스 일석삼조 이노피스 잠을 잔다는 뜻의 ZZZ 릴렉스닷컴. 와, 좋은데?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이재용 이야기는 잠깐 할게요. 우리도 오늘 나간 방송에서 굉장히 광범위 이야기를 해서 네. 지금 특검이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죄, 재산 국외도피죄인데 이걸 무죄로 줬어요. 그 부분인데 공적인 회사의 재산을 횡령. 그 부분을 무단으로 썼으면서도 그거를 해외 재산 도피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은 특검 못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고 그 외에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정영식 재판부의 선고는 정말 편파적인 데다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삼성의 변호사가 아니냐, 판사가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보통 일반적인 누가 봐도 어떤 법조인이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게 오다를 받은 판결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정도의 판결이에요. 근데 어디서 오더를 받아요? 삼성에서? 암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삼성에게 그냥 면죄부 주는 판결인데 의도가 없으면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검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특검은 대법원에 가서 한 번 더 다투어서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있죠. 오죽했으면 정영식 판사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판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떤 관계가 없더라도 정영식 판사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삼성이라면.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죄들은 다 무죄 형식으로 겨우 하나 남은 정도가 뭐 승마를 지원한 정도가 뭐 좋다. 이런 정도로 빠져나가는 상태. 더군다나 더 핵심은 박근혜의 권력의 억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다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 대목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떠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한 3년 차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때 그랬죠. 이미 국가 권력보다 자본 권력이 훨씬 강하다. 그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난이 많이 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함의하는 바가 여러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관치 경제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 그런 메시지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외국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뭐를 했다는 그 판단은 그건 삼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동등한 관계 또는 삼성이 만든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구조를 뒤집어 보면. 근데 그 관계를 다 인정해 주는 건 정영식 판사는 아마 역사에 가장 오점이 남은 정도의 판결을 하지 않았나. 이걸 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을까요? 예, 다들 뭐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문영표 항소심에서도 그러니까요. 실형받았잖아요. 삼성 합병 찬성, 문영표는 유죄인데 경영권 승계에 로비 없었다는 정영식 재판부. 네. 그래서 이게 항소심 재판부 사이에 너무 중요한 판단 지점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재판이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균형이랄까. 그건 다 표준이 있어야지. 네,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영표의 경우는 그럼 무지하게 억울하겠죠. 정영식 재판부가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게 이런 지점 때문이거든요. 그 재판 자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튀게 판결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 이미 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인맥 구조가 굉장히 묘해요. 삼성을 편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다가 최순실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인맥이. 다음 주 화요일이 최순실. 뭐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봤거든요. 최순실은 이제 격가지로 최순실 입장에서 놓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관계에 있어가지고 박근혜에게 떠미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박근혜는 오랫동안 잡아두고 최순실은 자기 죄를 좀 2심 올라가면서 감면받고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간다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삼성인데 어쨌든 간에 이 말도 안 되는 편결에 있어갖고 국민들이 총원을 할 정도면요. 일단 1심 나왔을 때도 징역 5년 선고가 되길래 야 이거 뭐 집행유예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SNS에서. 근데 진짜로 집행유예가 나와서 1심을 기반으로 한 저는 집행유예라고 보는 건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전에 형량 선고를 많이 했잖아요. 3.5 법칙.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원을 넣은 지점. 그러니까 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이재용에게 선처를 베풀라는 청원을 넣었을까? 요게 되게 좀 이상한 지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도 아니세요. 지금 피고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청원을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 결과가 대부분 이재용에게 가해졌던 의혹. 이거는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뇌물 하나 남은 거잖아요.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중동 일부 보수신문에서 이게 무리한 특검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무리한 특검 수사. 그럼 그 무리한 특검 수사는 어디까지 갈까? 이런 의문을 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순실도 뭐 그 곁다리로 가고 박근혜한테 다 몬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박근혜는 정치투쟁을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만든 프레임이고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고 오직 내 잘못은 최순실을 믿은 죄밖에 없다. 지금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투쟁을 계속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제 재판 결과는 결국은 박근혜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정치투쟁의 빌미를 강하게 준 정치적 재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면서 김민웅 교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김민웅 교수님의 글입니다. 비상사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위기는 시간 문제가 된다. 악령이 도처에서 출몰하고 있다. 평화올림픽을 파산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균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체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의 강교하고 악의적인 교란 전술이다. 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자신들이 조작한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고 있다. 종편과 보수 언론의 여론 조작 행태는 파시스트 강기의 수준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안철수는 파시스트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그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다. 평창올림픽 내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눈에 뻔히 보인다. 오늘 서울역의 화형식 소동은 그 전주곡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보다 강력히 결합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로 권력에 취하는 순간 민심의 지지대 붕괴는 순간이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러한 반동적 역공을 다부지게 치고 나가는 인물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와 당리 단략 계산에만 빠져있다. 큰 그림은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가? 촛불시민혁명 정부가 혁명적 지휘 역량을 과당성 있게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장의 선거 전략과 전술에 매몰되어 정치적 전투력을 자기도 모르게 순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세게 싸워야 한다. 아니면 하는 사이에 패배할 수 있다. 신중함과 가감함이 결합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확고히 잡고 미래로 가는 길은 파죽지세로 밀고 갈 때 세상은 바뀐다.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방팔방의 촛불혁명의 시민 권력이 다시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과 다시 강력하게 결합하라.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원로, 지식인, 예술인, 영화인을 비롯한 무수한 이름 없는 시민들의 지지와 동력을 적극 끌어안고 내외의 방해 책동을 단숨에 물리치고 무서운 속도로 위력적인 강도로 오늘의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 비상사태다. 모두를 어지럽게 하는 교란의 혼돈의 늪에서 촛불 시민혁명의 힘은 평화의 봉화를 들어올려 이 악령들을 순식간에 퇴치하는 정방위적인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악마와의 전투를 무섭게 벌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요, 최재성 의원도 어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삼성 이재용 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어제의 판결은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들이 다 편법 승계와 편법 상속이 있었다고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뇌물이 있었다고 보는데 초등학생 이상의 국민이면 다 인식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법을 배운 분들이 복잡한 논리를 통해서 모른다고 했다.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이 법복을 입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저것은 판결이 아니라 휴지 조각 아닌가.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기생했던 유신시대의 판결 수준으로 스스로의 자존을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법관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고등법원의 일부까지 내려간 것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어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겠나. 어떻게 법의 논리로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나. 이런 법이라면 국민이 인정하겠나. 정치에 있어서도 촛불혁명의 진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은 정상이 아니다. 야당 구성원 전체라기보다는 잘못된 지도력 때문이다. 등등 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글을 최재성 의원이 올렸고요. 그리고 최재성 의원은 그 정당발전위원회 정당개혁안이 사실
누더기가 돼서 통과됐잖아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정당 개혁 관련한 토론회를 하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요지는 정신 차려서 다시 촛불 혁명을 지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은 촛불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뜻있는 분들이 막 내놓고 있는데 그건 뭐냐?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렇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 혁명을 해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순수하게 물러가진 않죠. 네.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푸나님 제가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을 말씀드린 게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이 문재인 정부가 강고하게 쭉 나갈 때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하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매도하는 일부 보수 세력의 공세가 먹혀 들어가고 그리고 최저임금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인 약간의 혼선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허점을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나 댓글 조작 문제는 푸나님 말씀대로 디소이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당의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왜냐하면 1월은 그냥 국회는 방학 비슷한 시기거든요. 추미애 대표님하고 몇 분만 열심히 다니시고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2월 이제 국회가 열렸으니까 전당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대처해 나가도록 다시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길을 꺾이면요. 2004년 말에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개정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면서 세력적으로 봤을 때 확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 계속 무너졌거든요. 사학법도 그랬고. 네, 그때 사학법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기선을 잡은 것도 그때 사학법. 뿌리. 네, 그게 뿌리입니다. 그 당시에 악착같이 하는 모습으로 보수 아이콘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도 안 되는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프레임 전쟁을 그나마 방어한 것도 민주당이 아니라 깨시민 네티즌 일반 국민이었다는 점, 이 점은 저희 당 입장에선 되게 뼈아프게 느껴야 될 지점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요, 저도 n분의 1로 평화올림픽을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권위는 이미 깨시민에게 넘어갔다. 정당에서도 권력이동이 일어났다. 이걸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당이. 기득권은 원래 완고한 저항을 하죠.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것의 시작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겼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완곡에 뿌리 내려 있는 이쪽의 악의 근원 같은 경우는 캐토톱이죠. 뿌리치 캐내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싸움을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캐토톱. 즐기면서 안 하면 오래 못해요. 즐기면서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철수, 홍준표를 정말 바보처럼 보잖아요.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자기들은 야당의 당수로 있으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보지만 인물이나 어떤 사람 자체의 댐댐이를 보면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즐기면서 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저는 눈알림이 아파가지고. 그게 뭐예요? 눈알림이 아파가지고. 눈알. 예, 눈알림. 제가요, 눈알이 아프다 그랬다고 혼났잖아요. 그래갖고 이기명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눈알이 뭐야, 눈알이? 그렇게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앞으로는 눈알림이라고 하라고. 자, 알겠고요.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